무슨 짓이에요? 당장 이건 나. 다 보이잖아. 여기는 프랑스의 한 공장.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얇은 셔츠와 스커트를 입은 프랑스 여성이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난 한국 남자 때문에 공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정신없는 상황 속 난데없이 그가 다가와 그녀의 셔츠를 단숨에 벗겨버렸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발버둥치는 그녀의 양손까지 붙잡고는 놓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이 공장은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합성 섬유 공장. 한때는 꿈의 직장이었고 저 에밀리 르클레어는 이곳의 엔지니어로서 모든 공정을 장악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가장 세련된 옷을 골라 입고 공장으로 향했어요.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릴 때마다 노동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 속에 경외와 두려움이 섞여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권위를 즐겼는지도 모릅니다. 에밀리, 오늘 A구역 생산량이 목표치에 미달됐어요. 부공장장이 보고서를 들고 제게 다가올 때 그의 목소리는 항상 떨렸어요. 사장 다음으로 제가 가장 무서운 존재였으니까요. 공장 내 모든 생산 라인이 제 설계대로 움직였습니다. 혁신적인 공정 설계로 국가 최고의 생산성을 자랑했고 덕분에 사장의 총애를 받았어요. 꼬박꼬박 보너스가 입금됐고 승진도 남들보다 빨랐습니다. 작업자들 관리 좀 제대로 하세요. 이러다 분기 목표 못 채우면 모두 책임져야 할 거예요. 제 쌀쌀맞은 한마디에 부공장장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 공장의 안전 시스템이 그렇게까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나 그건 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사장이 원했듯이 생산성만 높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매분기 목표를 초과 달성할 때마다 사장은 저를 불러 칭찬했어요. 그의 승인 도장이 찍힌 보너스 지급서를 받아들 때의 쾌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 여직원들은 제게 부러움의 시선을 보냈어요. 그들도 저처럼 화려한 옷차림으로 공장을 활보하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그건 에밀리만의 특권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공장 바닥을 얇은 실크 셔츠와 타이트한 스커트 차림으로 걸을 때면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노동자들은 제게 말을 걸기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눈살을 찌푸리면 그날의 근무 평가가 달라질 테니까요. 에밀리 씨, 이 기계가 한 번씩 위험하게 움직이는데 점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혹 용기 있는 노동자가 다가와 말을 걸면 저는 대부분 차갑게 대했어요. 작업 매뉴얼대로 했나요? 아마 당신이 미숙해서 그런 거겠죠. 이런 식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사실 그 기계의 안전장치보단 효율에만 집중해서 만든 걸 알면서도 보완하려면 생산을 중단해야 했고 그건 곧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니까요. 불안정한 기계로 인한 작은 사고들은 항상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산업 현장에선 당연한 일이라고 자기 합리화했어요. 적어도 제게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깨진 건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 창을 통해 사장이 낯선 남자와 함께 공장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장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당당하게 앞장서서 걸어야 할 그가 그 남자 옆에서 굽실거리며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곧바로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에밀리, 지금 바로 내려와. 이분은 한국에서 오셨어. 공장 설명 좀 해줘. 사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한국이라고요? 납품하는 곳이 한국인 건 알지만 갑자기 왜 한국에서 사람이 왔을까요? 새로운 거래처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기분이 불편해졌지만 여기는 제 구역이라는 생각으로 금세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 공장의 모든 공정을 디자인하고 관리한 건 바로 저였으니까요. 자신 있게 설명하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르클레어입니다. 저희 공장의 공정 엔지니어예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제 손을 무심하게 잡았다가 놓더니 공장 내부를 둘러보며 인사보다 질문부터 던졌어요. 이 화학물질 저장 탱크의 안전 밸브는 어디 있습니까? 압력계는요? 그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직 소개도 제대로 못했는데 곧바로 기술적인 질문이라니요. 그래도 차분히 대답했어요. 저 탱크의 밸브는 뒷면에 있고 압력은 주 제어실에서 모니터링합니다. 5년 넘게 문제없이 가동 중이에요. 자랑스럽게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제가 안내하는 대로 공장을 둘러보며 끊임없이 메모했어요.
처음엔 그저 형식적인 점검이라 생각했는데 그의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섬유 건조기는 정기 점검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점검은 언제였죠? 3개월마다 점검하고 있어요. 지난달에 했습니다. 점검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순간 당황했어요. 사실 점검은 했지만 서류 작업은 대충 넘어간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사무실에 기록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는 고개만 끄덕이고 다음 설비로 넘어갔습니다. 사장은 계속 그의 뒤를 따르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사장이 왜 저렇게 쩔쩔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C구역에 도착했을 때 그 남자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화학약품을 합성하는 구역이었죠. 그는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유심히 관찰하더니 곧바로 지적했어요. 보호구가 부적절합니다. 이 구역은 완전 밀폐형 보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왜 노동자들은 기본 작업복만 입고 있죠?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수 보호복을 착용하면 움직임이 둔해져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장이 최소한의 보호 장비만 지급하라고 지시했거든요. 하지만 지금껏 큰 사고가 없었기에 저도 묵인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노동자들이 불편해해서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고 제 변명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안전은 문제가 생기고 나서 대처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예방하는 거죠. 이건 심각한 규정 위반입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처음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이 감사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5년 넘게 완벽하게 관리해온 공장인데 하루 만에 판단하고 비난한다니 말이죠. 마지막으로 늘 고장이 잦던 화학 공정 기계 앞에 섰습니다. 이 기계는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소음을 내곤 했지만 생산 일정 때문에 수리를 미뤄왔어요. 그는 기계 옆에 안전 매뉴얼을 훑어보더니 다시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 기계는 언제 마지막으로 오버홀했습니까? 매뉴얼상 6개월마다 해야 하는데요. 아, 그게 3개월 전쯤이었을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네요. 공장을 한 바퀴 돌면서 그는 계속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했어요. 이 환풍 시스템은 규정 용량의 절반밖에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구역의 화학물질 관리는 국제 기준에 크게 미달합니다. 그가 던지는 모든 말이 제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어요. 5년간 완벽하게 관리해왔다고 자부했던 제 공장이 그의 눈에는 문제투성이로 보인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멈춰선 그 남자는 시선이 제 복장으로 향했어요. 얇은 실크 셔츠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스커트였죠. 특히 결정적인 한마디가 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현장에서 이런 옷차림은 위험합니다. 특히 이런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에서는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지금까지 정말 아무도 제 옷차림에 대해 지적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 옷차림이 어떻든 그건 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제 날카로운 대응에도 그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는 건 운이 좋았다는 것뿐이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늘 고장이 잦던 3번 화학 공정기계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약성 물질이 튀어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뜨거운 액체가 제 셔츠를 적셨습니다. 너무 놀라 제대로 반응할 수도 없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었습니다. 화상인지 그보다 더 심각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제 몸에 묻은 액체가 제 피부를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한국인 남자가 단숨에 제게 달려와 주저없이 제 셔츠를 찢어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그는 제 양손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진정하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화학물질이 피부에 더 닿으면 안 됩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는 주변을 재빠르게 살피더니 중화제가 담긴 용기를 찾아 제 피부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저를 화학물질 세척 구역으로 데려가 정수물로 몸을 씻겨냈어요. 모든 행동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요. 정신이 조금 돌아오자 갑자기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사람들 앞에서 셔츠가 찢어진 채 온몸이 젖은 상태로 속옷 차림으로 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였어요. 내 비싼 옷이 찢어졌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치켜뜨며 차갑게 되물었어요. 당신은 얼마나 안전에 무지합니까?
방금 그 물질이 피부에 닿아 있었으면 괴사로 팔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옷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위험했다고요. 그의 단호한 외침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한기가 돌았어요.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공포가 덮쳤습니다. 팔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화려한 외모와 사치품에 집착하던 제게 그 말은 청천벽력 같았어요. 그는 더 이상 말없이 자기 셔츠를 벗어 제게 건넸습니다. 너무 큰 셔츠였지만 지금으로선 그게 전부였어요. 그제야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죠? 그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산업안전감사원 김민재입니다. 그 순간 사장이 왜 그렇게 긴장했는지, 왜 그 앞에서 쩔쩔맸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공장의 안전 규정 위반 사항을 점검하러 온 감사관이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 사고는 그의 모든 지적이 옳았음을 증명해버렸습니다.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없었다면 제 몸에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을 거란 사실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안전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민재가 제 몸을 감싸듯 지지하며 구급차로 향했어요. 그의 셔츠를 입고 있는 상태라 어색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공장 직원들의 놀란 눈빛이 따라왔지만 지금은 그런 시선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군림하던 공간에서 이제는 한 여성 피해자로 끌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이 제 상태를 살폈어요. 다행히도 화학물질이 깊게 침투하지는 않은 듯했습니다. 민재의 빠른 대처 덕분이었어요. 그는 구급차에도 함께 타더니 의료진에게 정확히 어떤 화학물질이었는지, 어떤 응급처치를 했는지 전문가처럼 설명했습니다. 그의 침착함이 놀라웠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겪어본 것 같은 침착함이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에틸렌 글리콜과 페놀 혼합물입니다. 피부 접촉 시 15분 이내에 물로 씻어내고 중화제를 사용해야 해요. 다행히 5분 이내에 조치를 취했으니 심각한 손상은 없을 겁니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고 의료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그가 저렇게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몸은 화학물질의 잔여 자극으로 여전히 따끔거렸지만 무엇보다 자존심이 더 아팠어요. 하필 그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요. 지금껏 권위를 내세우며 공장을 지배하던 제가 그의 도움 없이는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쓰라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사장은 이미 로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와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 사고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될까 하는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재빨리 민재에게 다가가 뭔가 속삭였지만 민재는 단호하게 그를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환자의 치료가 우선입니다. 안전 문제는 내일 논의하죠. 민재의 냉정한 태도에 사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병원비를 처리하겠다며 접수처로 향했습니다. 저는 민재의 단호함에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는 동안 민재는 제 옆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끊임없이 의사에게 질문하며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어요. 초기 대응이 빨라 피부 표면에 가벼운 화상만 입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몇 분만 더 늦었다면 화학물질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 괴사가 시작될 수도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의사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괴사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울렸어요. 그때 민재가 제게 단호하게 말했던 것이 과장이 아니었단 걸 실감했습니다. 의사는 제게 진통제와 피부 치료제를 처방해 주었어요. 민재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지만 그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의무감에서 나온 행동처럼 보였어요. 치료가 끝나고 제가 감사 인사를 건네려 하자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할 말이 많습니다. 공장의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지금 겪은 사고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의 대화도 없이 등을 돌렸어요. 그의 무뚝뚝한 태도에 다시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번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옳았으니까요. 제가 5년간 보지 못한 혹은 보려 하지 않았던 위험을 그는 단번에 지적했어요. 그리고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미안함과 감사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어요. 병실에 남겨진 저는 처음으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공장을 운영하며 생산성만 강조했던 나의 태도가 오늘의 사고를 불러온 건 아닐까? 매일 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냥 일이나 해 라고 무시했던 제 말들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퇴원을 하고 공장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민재가 앞에 서 있었고 사장은 구석에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평범한 셔츠와 바지 차림이었어요. 처음으로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민재 앞에서 꾸미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민재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펼치더니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공장은 안전관리가 심각하게 부실합니다. 오늘부터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프레젠테이션에는 공장 곳곳에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노후화된 장비, 부실한 안전장치, 형식적인 점검 기록, 불충분한 보호구. 제가 관리해온 모든 것들이 까발려지는 느낌이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특히 제가 담당한 화학공정구역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정말 숨고 싶었어요. 그는 하나하나 증거 사진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 화학탱크의 압력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밸브는 부식으로 인해 언제든 파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긴급 샤워 시설은 먼지에 덮여 있어 실제 비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사장은 계속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민재는 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는 개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직원의 작업복 착용 의무화, 공정별 안전규칙 강화, 장비 전면 점검 및 수리, 적정 근로시간 준수. 그리고 모든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 말에 노동자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벌떡 일어나 항의했어요. 공장 가동 중단이라고요? 그럼 우리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생산량이 떨어지면 보너스도 없어질 텐데. 다른 노동자들도 동조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러다 생산이 늦어지면 거래처에서 주문을 취소할 거예요.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가족 생계는 어떻게 해요? 노동자들의 항의가 거세졌어요. 사장은 그 틈을 타 민재의 계획에 반대하려 했지만 민재는 단호했습니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 문제는 회사가 책임져야 해요. 지금 당장의 생산보다 여러분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일한다면 다음 사고의 피해자는 여러분 중 누구든 될 수 있어요. 그의 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쉽게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집단으로 항의하며 작업장을 떠났어요. 공장은 멈춰섰고 민재는 사장에게 안전설비 개선을 위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사장은 억지로 동의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불만이 역력했어요. 민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르클레어 씨, 당신은 이 공장의 공정 엔지니어로서 개선 작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안전 점검과 개선 계획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민재와 함께 일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어제의 사고 이후로 제 권위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와 함께 일하며 그가 말한 안전의 가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공장 전체를 돌아다니며 모든 설비를 점검했어요. 민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며 문제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의 전문성은 놀라웠어요. 제가 5년간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그는 단번에 찾아냈습니다. 때로는 제 설명을 무시하고 직접 장비를 분해해 내부까지 살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점점 그의 지식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압력 조절 밸브는 교체해야 합니다. 내부가 부식되어 있어요. 언제든 고장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밸브는 작년에 점검했어요. 문제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이 아니라 실제를 봐야 합니다. 누군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문제를 발견하고도 무시한 거죠. 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때로는 제가 직접 그냥 넘어가자고 지시한 적도 있었어요. 비용 절감과 생산성 유지를 위해서였지만 이제 보니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정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루 종일 민재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그가 정말 안전에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단순히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직접 노동자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불만을 듣고 개선 방안을 물어볼 때는 놀랐어요. 저는 그동안 노동자들을 그저 일하는 기계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민재는 그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든 점검을 마치고 우리는 공장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그동안 쌓인 의문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민재 씨, 궁금한 게 있어요. 그냥 돈 주는 대로 일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보고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 텐데 왜 직접 나서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죠?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 경험상 대부분의 감사원들은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으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달랐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제가 10살 때 안전장치가 미비한 크레인에서 자재가 떨어져 아버지가 크게 다치셨습니다. 척추 부상으로 평생 휠체어를 타야 했죠.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강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사는 책임을 회피했어요. 노동자 부주의라고 했죠. 아버지는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았고 우리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요. 그의 진심이 담긴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처음으로 그를 감사원이 아닌 한 인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단호함과 열정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금 보니 이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성만 강조하고 안전은 무시해요. 그런데 누가 다치면 회사는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르클레어 씨도 어제 그걸 직접 경험하지 않았나요? 그 말은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어제 사고가 났을 때 사장이 가장 먼저 걱정한 건 제 상태가 아니라 회사의 책임 문제였습니다. 만약 제가 평범한 노동자였다면 아마 본인 부주의로 치부되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안전은 그냥 비용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예요. 생산성이 아무리 높아도 그것이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민재의 말은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옷과 권위로 포장했던 제 모습이 갑자기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민재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우는 진정한 리더였고 저는 그저 허세를 부리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안전 설비를 개선할 겁니다. 르클레어 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은 이 공장의 모든 공정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제가 가진 지식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재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며 말했어요. 내일 아침 7시에 만납시다.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는 더 이상의 대화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부끄러움, 그리고 존경심. 그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력을 과시하던 자신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진정한 권위는 타인을 지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데서 오는 것이란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평소 같으면 화려한 액세서리와 화장으로 치장했을 테지만 오늘은 그저 민재가 말한 안전이라는 가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리라 다짐하며 처음으로 타인을 위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것이 민재가 말한 진정한 리더십의 시작일까요? 잠들기 전 오늘 처음으로 제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와는 다른 옷을 골랐어요.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나 타이트한 스커트 대신 단정한 셔츠와 편안한 바지를 입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평소처럼 진한 화장을 하려다가 문득 멈췄어요. 어제 민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화려함과 권위에 집착했던 나의 모습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공장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평소라면 기계 소리로 가득했을 공간이 조용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민재의 개혁안에 대한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저를 보자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예전엔 두려움과 복종이 섞인 눈빛이었다면 지금은 원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이미 사무실에서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르클레어 씨, 어제 계획한 대로 시구역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항의 중이지만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할 거예요. 그의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와 저는 공장 시구역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가장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으로 저도 사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생산 일정과 비용 때문에 미뤄왔었죠. 우리가 시구역에 도착하자 몇몇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한 채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저희를 보자 적대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 노동자가 다가왔어요. 에밀리, 당신도 이 말도 안 되는 계획에 동참하는 거야? 당신은 이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멈추면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예전에 저였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라고 냉정하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재의 말이 제 마음을 바꿔놓았어요. 안전 없이는 일자리도 의미가 없어요. 당신이 다치면 회사는 노동자 부주의라고 하고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막으려는 거예요. 제 대답에 노동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전에 에밀리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말이었으니까요. 민재는 제 말에 살짝 놀란 듯했지만 곧 노동자들에게 다가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개혁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기본 인권이에요. 지금의 불편함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할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나 노동자들은 쉽게 설득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당장의 생계가 더 급박한 문제였으니까요. 결국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한 채 공장을 떠났습니다.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그들도 결국에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민재의 단호함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둘이서 C구역의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표시했어요. 평소였다면 귀찮아했을 일이지만 이상하게도 민재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의 전문성과 열정에 감탄했어요. 어떤 장비를 봐도 즉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텅 비어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모두 떠난 상태였으니까요. 민재와 저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항상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예전에는 그의 무뚝뚝함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진정성으로 느껴졌습니다. 민재 씨, 정말 노동자들이 돌아올까요? 이대로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 어떡하죠? 솔직한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깁니다. 그들도 결국에는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은 당장의 임금만 생각하지만 사고가 나서 평생 불구가 된다면 그 임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의 말은 항상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민재는 로비로 향했습니다. 노동자 몇 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재는 그들과 개인 면담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태도가 공격적이었어요. 그러나 민재가 차분히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메모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누그러졌습니다. 민재는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과거 이 공장에서 있었던 사고 기록과 통계였습니다. 심지어 노동자들도 모르는 사고들이 많았어요. 민재의 노동자 면담 장면은 제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순간이었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민재는 한 노동자와 마주 앉아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 노동자는 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제 둘째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회사에서 주는 보험으로는 부족해서 추가 대출까지 받았어요. 일을 멈추면 그 대출금도 못 갚아요. 민재는 그의 사정을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동자의 이름, 가족 상황, 재정 상태까지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리고는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안전수칙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요. 사고가 났을 때 노동자 부주의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보호막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뒤로도 민재는 수십 명의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한 명은 자녀 대학 학자금 때문에 초과 근무를 자청했다고 했어요. 또 다른 노동자는 암 투병 중인 아내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도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모든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연을 메모하며 본사에 보고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민재가 노동자들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일합니다. 그 가족에게 다친 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들에게도 더 큰 고통입니다. 안전수칙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예요. 그리고 그것은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게다가 저희가 계획하는 개혁에는 초과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작업 환경 개선에 따른 수당 인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노동자들이 점점 민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표정이 변하는 걸 지켜보는 것은 마치 기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며 저는 단 한 번도 노동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생산 단위로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재는 달랐어요. 그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민재가 2시간이 넘는 면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의의 참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르클레어 씨, 이 노동자들은 단순히 일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존중받는 일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들의 가족, 꿈, 희망이 모두 이 공장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저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부품이 아니라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로 보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싶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면담이 끝난 후 민재는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르클레어 씨, 이 공장에서 지난 5년간 200건 이상의 경미한 사고와 15건의 중대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공식 기록에는 단 30건만 남아있어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로서 모든 사고 기록을 받아봤지만 그 숫자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많은 사고가 있었다면 저도 알았을 텐데. 민재는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가 직접 노동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집한 증언들이었습니다. 사장이 노동자들에게 사고를 신고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 심지어 의료비를 몰래 주는 대신 비밀을 지키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제가 몰랐던,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공장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습니다. 사장님이 이런 일을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민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경영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숫자로만 환산하는 거죠. 르클레어 씨도 이런 시스템의 일부였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늘 생산성과 효율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노동자들의 안전보다 사장의 칭찬이 더 중요했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적어도 지금은 인정하셨군요.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계속해서 공장의 안전 설비를 점검했어요. 해가 저물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떠났던 노동자 몇 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들은 민재와 면담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민재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우리도 도울게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해요. 민재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저녁까지 일했어요.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돌아왔고 이틀째 되는 날에는 절반 이상이 복귀했습니다. 민재의 진심이 그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매일 밤 민재와 함께 남아 다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열정과 원칙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공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장비에 안전장치가 설치됐고 노후화된 기계는 수리됐어요. 보호구가 제대로 갖춰졌고 응급 상황을 위한 설비도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들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안전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는 민재에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오. 거래처에서 납품 독촉이 쇄도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회사가 망할 거요. 민재는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사장님,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개혁이 끝나면 오히려 생산성은 향상될 거예요. 사고로 인한 작업 중단이 없어지니까요. 사장은 분노에 차서 나갔지만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단호함에 더욱 매료됐어요. 그날 저녁 모든 작업이 끝난 후 민재와 저는 공장 옥상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처음으로 그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어요. 민재 씨는 한국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나요? 여자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이 전부예요. 한국에서도 이런 안전 감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모님만 계세요. 결혼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대답에 왠지 안심이 됐어요. 민재는 제게 물었습니다. 르클레어 씨는요? 이 공장에서 5년이나 일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그동안은 그저 이 공장에서의 성공만 생각했지 진정한 미래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출세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많은 생각이 들어요. 민재 씨를 만나고 나서 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 고백에 민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의 미소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르클레어 씨는 뛰어난 엔지니어예요. 그 능력을 사람들을 위해 쓴다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민재 씨,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는 당신이 제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존경하고 있어요. 아니,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민재는 잠시 말을 잊은 듯 했어요. 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르클레어 씨, 그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누군가 급하게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노동자 중 한 명이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사장이 밤중에 몰래 기계를 가동시키려 합니다. 안전장치를 무시하고 강제로 생산을 재개한대요.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생산 현장에는 이미 사장과 몇몇 관리자들이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우리를 보자 당황했어요. 여긴 웬일이요? 이 시간에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안전장치가 완전히 설치되기 전에는 기계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사장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이 공장의 주인은 나요. 당신 같은 외부인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오. 이대로 가다간 회사가 망한다고.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안전장치 없이 가동하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사장은 민재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에밀리, 너는 이 공장의 엔지니어야. 내가 이런 상황을 허락한다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사장 편에 섰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민재의 가르침 그리고 제 가슴 속에 피어난 감정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민재 씨의 말에 동의합니다. 안전장치 없이 가동하면 노동자들이 위험해요.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안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그는 분노에 차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넌 해고야. 당장 짐을 싸서 나가. 그 순간 민재가 제 앞에 나섰어요.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프랑스 노동법 위반입니다. 내일 본사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 상황도 모두 포함시키겠습니다. 본사라는 말에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공장은 한국 대기업의 프랑스 지사였고 민재는 본사에서 파견된 감사원이었습니다. 사장은 더 이상 말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민재는 남은 관리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장비를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가슴이 여전히 쿵쾅거렸어요. 민재가 저를 구해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민재와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민재 씨, 감사해요. 저를 지켜줘서.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옳은 일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르클레어 씨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저도 도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들었어요. 그 은은한 빛 속에서 민재의 모습이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제 마음이 이미 그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민재 씨, 아까 옥상에서 하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르클레어 씨, 저도 당신을 존경해요. 처음에는 그저 안전을 무시하는 또 하나의 관리자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특히 오늘 사장님 앞에서 보여준 용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당신이 곧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들었어요. 제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제 말에 민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곧 그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르클레어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확신을 가진 결정이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권력은 약자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걸요. 당신과 함께라면 저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미래를 당신이 안전하게 설계해 주세요.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함께 노력해 봅시다. 당신 같은 뛰어난 엔지니어가 한국에서도 필요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괜찮아요. 저는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작은 우물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민재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의 삶,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정한 소통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화려한 옷과 권위로 자신을 포장했던 과거의 에밀리는 이제 없었어요. 이제는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에밀리로 거듭났습니다. 일주일간 민재는 공장을 정상화시켰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한국으로 갈 준비를 했고 저 역시 사장 얼굴에 시원하게 사표를 던졌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돌이켜봤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격변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화려한 옷을 입고 공장을 활보하던 제가 이제는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낯선 나라로 향하고 있다니요. 옆자리에 민재는 조용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니 불안함보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르클레어 씨, 한국에 도착하면 우선 제 아파트 근처에 당신이 지낼 곳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공단에 당신의 이력서를 전달할게요. 민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여전히 공적인 말투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문자도, 언어도, 사람들의 모습도 달랐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민재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첫 주는 적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민재가 소개해준 원룸의 짐을 풀고 주변 환경을 익혔어요. 그는 매일 퇴근 후 저를 찾아와 한국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부터 간단한 한국어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민재의 섬세한 배려에 점점 그를 향한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안전공단 면접이 있어요. 당신의 경력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민재의 말대로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프랑스에서의 경험과 최근의 안전 개선 프로젝트 참여가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다행히 영어가 통했고 저는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국제협력팀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어와 영어 능력을 활용해 유럽의 안전기준을 한국에 적용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동료들은 대부분 친절했어요. 특히 민재의 지인들은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외국인이 뭘 알겠어라는 식의 태도였죠. 그럴 때마다 민재는 제 능력을 옹호해 주었습니다. 그의 지지 덕분에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업무에 적응해가면서 민재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선배와 후배 같은 관계였지만 점차 퇴근 후에 시간이 늘어났어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서울의 야경을 구경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점점 무뚝뚝한 껍질을 벗고 자신의 꿈과 아픔을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아버지가 다치신 후로 저는 온전한 가족의 의미를 잊고 살았습니다. 일에만 몰두했죠.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인생에는 일만 있는 게 아니란 걸. 그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권력과 화려함에 집착하게 됐는지, 왜 그토록 인정받고 싶었는지를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꿈을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 차에 민재가 드디어 청혼했어요. 한강변 벚꽃 아래에서 수줍게 반지를 꺼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었고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민재의 어머니와 몇몇 가까운 동료들만 참석한 작은 식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몇몇 친구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앙드레와 마리는 제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며 일부러 휴가를 내고 왔어요. 그들은 제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에밀리, 너 정말 달라졌어. 눈빛이 완전히 다르네. 행복해 보여. 마리의 말에 미소 지었어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화려한 옷과 사치품 대신 이제는 민재와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이 더 소중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직장에서도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국제안전기준 통합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유럽의 선진 안전기준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화학공장의 안전 시스템 설계에서 제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프로젝트 성공 이후 저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타났을 때 민재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배에 귀를 대고 오랫동안 속삭였어요. 아이에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제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저는 계속 일했어요. 물론 현장 방문은 줄이고 주로 사무실 업무에 집중했지만
일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재도 저희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는 집안일을 더 많이 맡아주며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상호 존중 위에 단단히 세워져 있었어요. 출산은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진통이 길어지고 아이의 상태가 불안정해져 결국 응급 제왕절개를 했어요. 힘든 과정이었지만 마침내 딸 수아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병실에서 밤새 저와 아이를 지켜보았어요. 그의 얼굴에서 행복과 안도의 눈물을 봤습니다. 우리 수아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진 아이예요. 프랑스의 자유로움과 한국의 따뜻함을요. 민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아는 우리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출산 후 6개월의 육아휴직 동안 저는 온전히 수아에게 집중했어요. 민재도 가능한 한 일찍 퇴근해 육아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다정한 아버지였어요. 딸을 안고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복직 후에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수아를 위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목표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수아가 두 돌을 맞을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프랑스에서 옛 동료들이 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공장에 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제가 떠난 후 사장은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갔고 안전 시스템을 소홀히 관리했다고 합니다. 결국 화학 탱크가 폭발해 여러 명이 다치고 심지어 2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에밀리, 내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도움이 필요해. 앙드레의 다급한 메시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재와 상의 끝에 우리는 잠시 프랑스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수아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프랑스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민재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공장으로 향했어요. 사고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폭발로 인해 공장의 절반이 파괴되었고 아직도 수습 작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앙드레와 마리가 울먹이며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는데. 사장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 점검을 건너뛰었어. 그리고 결국 마리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떠난 후 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했는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즉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저는 생존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쌓인 안전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장은 제가 구축한 안전 시스템을 하나둘 무시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런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거였어요. 민재와 저는 밤을 새워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민재의 전문성과 제 공장 지식이 합쳐져 우리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들었어요. 다음 날 임시 사무실에 모인 노동자들과 엔지니어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안전은 한번 구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해요. 제 말에 노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민재도 나서서 한국의 안전 시스템을 설명하고 노동자 참여형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안전은 경영진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해요.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서로를 살피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발표 후 프랑스 노동청에서도 조사관이 도착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장과 경영진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밝혀졌어요. 그들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재를 소개했어요. 그들은 민재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3년 전 민재가 가져온 변화의 여파가 아직도 이 공장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함께 공장을 둘러보며 변화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관리하던 구역은 이제 완전히 현대화되어 있었어요. 안전장치는 물론 작업 효율성까지 높아져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마리는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너희가 떠난 후에도 많은 것이 바뀌었어. 마리가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안전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걸 깨달았어. 사고가 줄어들어 가동 중단이 거의 없거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풀렸어요. 그들은 제가 떠난 후 공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민재의 지적 이후 몇 달간은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안전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생산성도 향상되었다고 해요. 사실 처음에는 내가 한국 남자를 따라 떠난다고 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어. 소피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왜 그런 모험을 하는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너를 보니 정말 행복해 보여. 그리고 우리도 많이 배웠어. 마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너 정말 달라졌어. 예전에는 생산성만 강조했는데 이제는 진짜 엔지니어 같아.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줬어. 그녀의 말에 웃음 지었어요. 민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배웠어요.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여러분도 진정한 엔지니어가 되어야 해요. 안전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때 장피에르가 조금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우리 회사 말고 다른 공장에서 큰 사고가 있었어. 화학물질 누출로 3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대. 그 공장 엔지니어들이 도움을 요청해 왔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없어. 소피가 덧붙였어요. 그 공장 상황이 3년 전 우리 공장과 비슷해. 경영진은 안전보다 생산성만 강조하고 노동자들은 불안해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민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결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우리가 프랑스에 온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보, 우리 친구들을 위해 안전교육을 해줄 수 있어요? 그들이 정말 배우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공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재는 기꺼이 동의했고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집중 안전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2주 일정을 조정해 일주일은 안전교육에, 나머지는 그 문제의 공장을 방문하는 데 쓰기로 결정했어요. 동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들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민재는 제가 일하던 공장의 회의실에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옛 동료 엔지니어들만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소문이 퍼져 인근 공장의 엔지니어들과 노동자 대표들까지 모여들었어요. 민재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저는 통역을 맡았습니다. 프랑스어와 영어, 한국어가 섞인 독특한 교육이었지만 모두가 진지하게 참여했어요.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민재의 말을 제가 프랑스어로 통역하면서 3년 전 제가 들었던 그 말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적인 손실뿐 아니라 생산 중단, 배상금, 이미지 손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이론에 그치지 않았어요. 민재는 참가자들을 팀으로 나눠 실제 공장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전문성과 열정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특히 노동자 대표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안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일주일간의 교육이 끝날 무렵 민재의 가르침 아래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안전의식을 갖게 되었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며 제가 민재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이제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2주가 끝나갈 무렵 제가 일하던 공장은 물론 교육에 참여했던 다른 공장들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안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새로운 안전 책임자도 임명되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도 이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민재와 함께 호텔 발코니에서 프랑스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두고 한국에 온 것이요. 그의 질문에 단호히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작은 우물 속 개구리였을 거예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진정한 가치를 위해 살고 있으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 민재의 어깨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그 화학물질 사고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작은 우물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민재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의 다음 여정을 기대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와 수아를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민재는 수아를 높이 들어 올리며 행복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이 제가 찾아온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수아를 재운 후 민재와 함께 테라스에 앉았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프랑스와 달랐지만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아를 품에 안고 속삭였어요. 그날 기계에서 화약물이 튀지 않았다면 나도 아직 작은 우물 안에서 안주하고 있었을 거야. 민재를 만나 정말 다행이야.
민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언어가 필요 없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수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함께 사무실로 향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특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화려했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충만함이었어요. 출근길에 민재가 문득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베트남 공장 안전 점검이 있는데 함께 갈래요? 당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눈이 반짝였어요. 또 다른 나라에서 안전의 가치를 전할 수 있다니 너무 설렜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함께라면 어디든 갈게요. 이것이 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좁은 우물에 갇힌 개구리가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전하는 엔지니어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이 여정에 민재와 수아가 함께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 오늘의 업무를 시작하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중요한 건 그 흐름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요. 저에겐 그 가치가 안정과 사랑이었습니다. 민재와 함께 이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